AI 챔피언십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금이 60억 원. 위원장님, 진짜 60억 주시는 겁니까? 네. 선수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설자로. 진짜 고민하셨어요? 아직도 이번 챔피언십은 어떤 의미예요? 궁극적으로는 대박낼 아이템 기술을 돈이 됩니까? 630개 팀에 3,40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3,400명. 네. 국방 쪽도 있습니까? 나오면은 잡혀가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는 우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산업 동향? 좀 어떤 아이들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지금 민간 쪽도 그렇고 공공 쪽도 그렇고 AX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AI 코딩이 전공 한 6년 7년 차 정도 신입 사원들을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제자들을 안 뽑겠대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정책이라는 게 뭐고? 네, 주로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AIX를 두 인재 집단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단 하나의 쇼! 꿈과 열정, 감동의 드라마. 전율의 물대가 펼쳐질 AI 챔피언십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돌 되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꼭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딱딱한 얘기하고 맞아요. 점잖은 얘기하고. 근데 사실 오늘 해드릴 얘기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AI 챔피언 대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AI를 만들 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네. 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이런 걸 할 수 있어 하는 게 흑백 요리사나 슈퍼스타 K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인재들이 이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서 쫙 모이는 거죠. 근데 지금 AI 챔피언 대회가 앞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라도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홍보를 하긴 하시는데 점잖어. 아니 원래 슈퍼스타 K도 그렇고 이게 화려하게 골든 버전 누르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금색 그러니까 뿌려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꽃가루가 아닙니다. 상금이지. 얼마입니까? 상금이 무려 60억 원. 이거 웬만한 것보다 훨씬 더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나 슈퍼스타 K보다 상금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상금이 더 많게 되냐면은 이거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챔피언 대회를 해서 받게 되면은 그 상금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거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은 쓰면 없어지죠. 근데 정말 유의미하게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야 여기서 좀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AI 챔피언 대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을 모셨어요. 심사위원장 한 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도 안 돼. 안 돼. 여기 심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다? 심사위원장님. 그래서 이지영 성균관대 AI 대학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해설을 도와주실 AI 산업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사실은 선수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설자로 모신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0억인데. 그러게요. 진짜 고민하셨어요? 아직도. 일단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인공지능대학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이지형입니다. 이번 AI 챌린지의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메인 특화 산업 AX, 공공 AX 초고대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사실 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AI 그러니까 요리 대회는 요리를 평가하면 돼. 노래 대회는 노래를 평가하면 돼. AI 대회는 AI를 평가하면 되는데 AI를 평가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노래 잘하는 AI도 있고 뭐 그림 잘 그리는 AI도 있고 뭐 글 잘 쓰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럴 건데 심사위원장님이 누구를 선정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신탁을 내려주십시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회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노래 대회 하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뭐
춤 경연 대회 하면 춤을 잘 추는 사람인데 AI를 잘하는 게 뭔가 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AI라는 거는 도구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구와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나 멋진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어떤 창의 또 혁신 또 얼마나 도전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숨어 있는 뭐 무술의 고수들 찾듯이 네. 또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고수들을 또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대회를 기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되게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봐야 알겠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봐야죠. 아 근데 우리 막 AI 뭐 모델 나올 때마다 뭐 인덱스가 몇 점이고 뭐가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네.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필요한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뭐 네. 이런 서비스들 누군가가 개발을 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기술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아마 그런 팀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근데 일단은 이 대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대회 AI 챔피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그런 챌린지 대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숨어 있는 그런 진주 같은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고 또 AI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또 그런 창의 도전 혁신 AI의 키워드가 창의 도전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창의 도전 혁신적인 인재, 아이디어를 양성하자. 또 그런 기술을 더 개발하는데 촉진시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번 챌린지를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김동완 대표님은 이제 진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의 어떤 대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 AI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이번 챔피언십은 어떤 의미예요? 그동안 보면은 사실 이제 그래서 특히 정부 지원 차원에서 네.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R&D 중심으로 지원을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AI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템 자체가 사업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또 심사위원장이고 하시니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박낼 아이템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돈이 됩니까? 네. 그런 팀을 선정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그 후속 R&D 자금도 사실 1등한 팀한테는 최대 30억 네.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뭐 대기업도 사실 적은 돈 아닐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경진 대회라고도 할 수 있죠. 위원장님, 네. 진짜 60억 주시는 겁니까? 네. 그 1등한 팀에는 R&D입니다. 상금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아이디어를 더욱더 발전시켜라. 네. 그러한 시드머니 지금 상당히 크죠. 그렇죠. 1등에겐 최대 30억을 지급을 하고요. R&D 자금으로. 그리고 최소 3개 이상의 팀을 뽑아서 총 상금 1등에 30억을 포함해서 총 상금 60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이 아까 이제 김동완 대표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정부 정책을 그동안 하셨던 거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기획 일단 개요. 뭐 어떻게 어느 과정을 해서 뽑게 되는 건지 뭐 보면은 우리 슈퍼스타 K도 네. 이거 야구서 하고 아니면은 뭐 쇼미더머니 같은데 목걸이 받으면 또 올라가고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얼마나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해서 뽑아서? 네. 이렇게 어떻게 진행된다. 누군가를 예. 뽑는 이 과정들. 네. 네. 이 보통 이제 정부 R&D 같으면 실제로 기술성을 평가를 해서 뽑는데요. 네. 이번 이 대회는 기술성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적 관심, 네. 어떤 걸 만들었는데 국민적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거기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시장성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AI의 기술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심도 시장성까지 골고루 고려해서 국민적 AI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관심이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러한 공고를 냈는데 맨 처음에 서류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30팀이 접수를 했어요. 역시 많이 왔어요. 상금이 뭐 사실 저희 시작할 때는 약간 반신반의 이거 안 내면 어떡하지? 예상팀 몇 팀 정도 예상하셨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0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630팀이 나와가지고요. 심사위원들께서 일단 지금 1차 서류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30팀 중에서 서류로 지금 100팀을 뽑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심사위원들께서 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 630팀 서류를 다 검토하시고 또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0팀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9월 한 중순 말 이쯤 되면은 그 중에 다시 20팀, 20팀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쯤에 그 팀들이 모두 결과물을 다 제출을 하면 11월 초 중순에 최종 아까 말씀드린 뭐 1, 2, 3, 4등, 5등 지금 뽑아서 R&D 자금 6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갖다 떨어지면 되게 아쉽겠다. 이게. 원래 최종 면접 떨어지는 게 제일 아쉽고. 근데 최종 면접 떨어지더라도 이게 만약에 국민적인 관심이 되면 사실 저도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나 최종에서 떨어진 거야 나. 그거 자체가 이제 트랙 레코드가 될 수 있어. 맞아. 1등한 거보다 2, 3등, 4, 5등이 더 인기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근데 이게 그 AI 산업에 있다 보면은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여러 가지 막 투자하기도 어렵고 막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 이랬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연구개발비로 뭐 1등에게 30억 정도가 간다. 그 다음에 뭐 2, 3, 4등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30억을 나눠서 이제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잖아요. 어느 정도 큰 금액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시드로 100억 인정받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밸류를. 근데 100억 밸류를 했을 때 30억을 주면은 일단 지분이 30%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분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 거죠. 근데 요거 딱 떴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이게 떴을 때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 그 업계에서의 반응. 두 번째는 이게 좀 정부 정책치고는 되게 독특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 모여갖고 심사해가지고 이게 뭐 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은 좀 오픈된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 공모를 받고 이 과정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도 교수님들이 정한 것도 없어. 되게 참신하고 좋은 거를 한번 보여보래. 뭐 요런 그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60억짜리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정책 자체가 좀 특이한데?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AI 생태계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희도 그랬는데 아마 다른 팀도 마찬가지였을 건데요. 이렇게 공모 요청서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100개 준다는 거 아니야? 100개 나눠준다는 거 아니야? 워낙 파격적이니까 뒤에 뭔가 이렇게 다른 뭔가 숨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까지 하고 봤었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형식은 좀 어때요? 형식도 보통 R&D하고 이렇게 심사하고 이런 과정들에 비해서 상당히 물론 이제 필요한 항목들은 다 들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문서 작업들 불필요한 문서 작업들 많이 요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 깔끔하게 딱딱 필요한 핵심만 기자에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했을 겁니다. 보통 이제 R&D 같은 거 지원할 때도 그런 고민들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막 문서 작업해서 지원서 쓰는데 시간 엄청 들어갈 건데 자소설. 근데 확률이 낮은 것 같은데 그냥 다른데 선택과 집중하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AI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안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잘 설계된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네.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좀 불러 일으키자는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챔피언 대회라고 연 것부터가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이 그 대회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뭐 수우파 이런 것도 막 투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재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던데. 네, 중간 평가, 그러니까 9월 중순 이번에는 중간 평가까지는 심사위원들께서 진행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종 심사에서 여러 가지 형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평가 또 시장성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국민 평가, 국민 네. 평가단도 같이 점수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국민 투표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뭐 국민 투표라든지 국민들이 직접 이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대부분 서비스단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AI 챔피언십이나 이런 걸 열고자 했을 때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그 어떤 필요 의식에 의해서 사실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야, 이게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인프라와 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서비스 사업 모델 사이에서 이 대회는 좀 어떤 균형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심사위원 구성이 네. 뭐 학계에서도 오셨고 또 산업계에서도 오셨고 연구소에서도 오셨어요. 그다음에 또 벤처 투자에도 네.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이 심사위원으로 또 각 계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볼 때 여기서 우승한다면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는 우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요소, 기술적인 요소, 네. 또 어떤 서비스적인 요소, 또 어떤 시장성 네. 요소, 뭐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뭐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런 것이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동완 대표님은 또 이제 산업계에 계시잖아요. 그럼 아까 위원장님은 이 대회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 좀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AI 산업계에서 저는 600개 팀이 나 있다고 그렇게 많은 팀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아무래도 그 업에 더 종사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팀들을 만날 건데 그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도메인 기반 AX를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챗봇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뭐 진짜 B2B의 영역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AI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 AI 산업의 어떤 생태계 트렌드, 산업 동향 누가 좀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하려면 좀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그동안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네. 갔었죠. 그래서 인프라 얘기도 많이 하고 누가 더 좋은 LLM을 가지고 있냐, 뭐 리더보드에서 1등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작년 말 올해 초 들어오면서는 이제 AX 본격적으로 AX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AX라는 게 결국은 각 산업 분야별로 특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필드에서 잘 활용하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민간 쪽도 그렇고 공공 쪽도 그렇고 지금 AX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트렌드로 보자면은 요즘 이제 에이전틱 AI 네.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가 결국은 기존의 AI하고 그 제일 큰 차이가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되면은 피지컬 AI 시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 쪽도 지금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나온 지 이제 12년, 13년 정도 됐거든요. 네. 10년 정도는 그동안 계속 이제 AI 원천 기술 개발해서 어떻게 더 고도화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챔피언십 이번에 심사 이렇게 공개된 심사 기준도 보면은 원천 기술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사업화 영역도 보고 있고 또 후속
R&D 자금을 지원하니까 팀 역량도 보고 이렇게 골고루 분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AX라는 게 이제 그 많이들 얘기하는 뭐 버티컬 AI, 그 뭐에 맞는 AI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듣기에는 그럴싸했어요. 아 맞아. 이렇게 범용적인 것보다 진짜 필요한 영역에서 딱 맞게 쓰는 게 중요해. 네. 라는 게 말로는 그냥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근데 뭔데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뭘 하는데 왜냐면 제 주변에서 쓰는 사람들은 다 그 GPT를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그냥 범용 그렇죠. 그 AI를 그냥 쓰거든요. 네. 그러면 어딘가 누군가는 그렇게 그걸 따로 쓰고 있나? 뭐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이미 상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런 거를 조금 시시하는 경향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상당히 업무 효율성을 높였는데 네. 경쟁사에 이게 이제 공유하기 싫은 거죠. 그럼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뭐 몇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AI 컨택 센터들, 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AI 도입을 해서 일종의 이제 인바운드 콜이 8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0%는 AI가 대신하고 있다는 전화 거죠.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실제로 뭐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해외 빅테크 같은 경우는 챗GPT 나오고 나서 이미 뭐 연간 뭐 10만 명, 20만 명씩 이제 업무 전환하거나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엔지니어링도 좀 중요한 분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계 쪽, 온디맨드 방식의 설계하는 쪽 보면은 기존에는 전공하고 필드에서 10년, 20년 일했던 분 50명이서 한 2, 3개월 정도 작업해야 되는 설계하면서 초안 작업을 지금 AI가 열흘이면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이제 조선해양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뿐만 아니고 뭐 금융도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또 뭐 헬스케어 쪽도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뭐 공공행정 같은 경우도 국방 이라든지 뭐 또 지자체들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도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사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냥 범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판단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이 산업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630여 팀이 나왔고 현재는 뭐 100팀만 선정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도메인도 다양했고요. 다양했어요. 네, 지금 보통 보면은 약간 일반인들한테 소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어떤 도메인에 사용된다고 해도 뭐 어떤 특정 도메인에 사용된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막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말씀 들으셨지만 콜센터라고만 해도 우리한테 필요한 또 우리하고 직접 접점이 되는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버티컬한 그런 앱이나 서비스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 평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골고루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국방 쪽도 있습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아. 국방은 아마 나오면은 어디 잡혀가지 않을까요? 도메인 데이터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근데 그 630개 팀에 3,40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3,400명이요? 네, 총 인원 팀 수로 합니다. 네, 팀원. 그러면 그 위원장님이시지만 어떤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그 참가자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AI 교육을 AI 교육이 이쪽이 좀 공백기 같다라는 느낌을 혹시 받으신 거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좀 채워야 되겠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경험해봤던 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은 똑똑한 건 맞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회사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AI라는 얘기를 들으고서 불과 몇 년 만에 회사가 AI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분들도 AI에 대한 기본 지식 상당 수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야 진짜 한국 사람이 똑똑하구나. 저게 어떻게 나는 한 막 20년 했는데 저분들은 몇 년 만에 저걸 따라왔지? 뭐 그 정도로 똑똑하고 역량이 많다. 그리고 또 인재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본 역량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통계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우리 소위 말하면 굉장히 탑티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도 저기 논문 한번 내보면 좋겠다. 세계 무림 고수들이 나와서 네. 논문을 발표하는. 이제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논문을 발표하냐라고 하면 뭐 등수로 따지면 웬만한 좋은 곳에 3, 4등 해요. 한국 사람들 논문이. 개수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수로 치면 미국, 중국이 제일 많죠. 네. 중국,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뭐 한국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격차는 좀 있습니다. 1, 2등과 3등에 이제 격차는 있지만 등수로 매긴다면 뭐 3등, 4등, 5등 정도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력은 상당히 좋은 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질문하신 거에 어디 좀 공백 빠진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을 뭐 지금 명확히 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러한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 그런 제반 어떤 기반들 그것이 조금만 더 보태진다면 이 친구들의 그 잠재력이 폭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김동원 대표님한테 또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보시는 인재상이 있는 거고 또 진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메타에서 1억 달러, 1,400억 거예요. 그럼 가시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그러니까 직접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AI 인재들의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AI를 필드에 나오게 되면은 어쨌건 AI를 융합해서 네. 상용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준비가 좀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이지영 교수님하고 같이 그 생성형 AI 인재 양성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R&D 열심히 하면서 필드에 나왔을 때 뭐 저런 거죠. 내가 AI 전문가인데 뭐 법률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제 필드에 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네. 의학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서 바로 할 수 있게. 뭐 예전에 얘기 많이 나오던 이제 뭐 U자, T자 네. 인재 그런 형태를 이제 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인재들을 필드에서는 또 원하고 있고 찾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제 AI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놓고 보면은 AI 코딩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AI 코딩이 전공한 6년, 7년 차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보면은 그 학교에서 그 단순하게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만 배워서 필드에 나와서는 네. 취업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 빅테크 같은 경우도 2, 3년 전만 해도 AI 인재 구하기가 힘들다고 네. 막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았거든요. 또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본인들이 만든 AI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AI 개발자들을 5,000명씩 7,000명씩 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작년 가을부터는 신입 사원들을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AI를 활용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실리콘밸리 한 달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글로만 보다가 네. 현장에서 보고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들어오자마자 집에도 안 가고 사무실로 와서 저희 리더분들하고 같이 워크샵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른 기업도 AI 도입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저도 좀 놀랐던 게 이미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신입사원을 안 뽑고 있더라고요. 10년 차 이상.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네. 최상의 이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10년 이상 된 엔지니어들만 뽑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 2, 3회 정도 워크샵하고 개발 쪽뿐만 아니고 뭐 인사총무, 재무회계 이런 네. 분야까지 다 AI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저희 회사 직원의 80%는 사람이 아니고 AI가 될 거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자들을 안 뽑겠대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AI 챔피언 대회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잖아요. 아까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대체했을 때 그걸 또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또 리더가 되는 분들이 또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AI 경진 대회 같은 대회가 결국은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 부분인데 그 가르치는 거는 학교에서 잘 가르치시면 될 것 같은데 인재 양성을 좀 더 산업적인 측면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어떤 인재 양성 정책들이 좀 더해지면 좋을까요? 인재 양성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양성한다고 그게 인재 양성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제 그 접점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 학생이 소위 말하면 평생을 먹고 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기초 체력을 야, 일단 넌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달리기 하고 뭐 그거 중심으로 기초 체력을 갖춰놓고 이제 너는 이걸로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교육이 좀 강한 편이고요. 산업계에서는 30년 후에 써먹을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당장 2년도 아니죠. 당장 1년 뒤에 6개월 뒤에 써먹을 기술, 당장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학교에서 뭐 교육을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분명히 교육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상호 서로가 바라보는 어떤 시간의 차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결국 회사도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학교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느냐 그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나타나면서 인재 채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재 채용을 안 하는 게 하필이면 AI를 만든 컴퓨터 전공자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밥줄을 끊고 있는 아주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AI가 나오면서 인간의 어떤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인간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AI가 없을 때는 그냥 대학교 4학년이면 프로그램 타다다다다닥 짜는 애면은 야, 너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살아날 길이 없지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자기가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에 대학에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고 나간 기술이 또 산업계에서 곧바로 연결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또 워낙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답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산업계와 학계가 꾸준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 정책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그 단순히 개발자가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코딩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먹을거리는 없을 수도 있다. 취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 수준은 돼야지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의 영역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야 창의적으로 좀 해봐. 권 팀장님이 저한테 야 좀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해봐. 안 돼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면 되더라고. 뭔가 프로젝트가 딱 떴고 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라는 이제 니즈가 생길 것 같은데 결국 이번 그 AI 챔피언십 대회에서 잘하면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번 대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AI 생태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기대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AI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아까 김동완 대표님께서도 많은 회사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큰 뷰에서 보면은 뭐 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배도 꿰야 저거지 예, 구슬이 서마려도 꿰야 된다라고 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인재가 없냐, 데이터가 없냐, 반도체가 없냐, 돈이 없냐. 근데 AI가 왜 안 되냐? 약간 조금 기대보다는 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부족한 게 뭐냐고 하면은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꿰어야 보배다라는 것처럼 그것들을 잘 이렇게 꿰일 수 있는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로 요 AI 챌린지가 그 폭발을 위한 이렇게 불을 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숨어 있는 고수들이 숨어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R&D 훌륭한 아이디어가 R&D 자금을 받고 이것이 폭발을 하면 AI를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내 이름을 날릴 수 있구나라는 것이 되면서 이게 선순환되는 어떤 시초, 이그젠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워낙 또 흥미로운 대회여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대회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빅모델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일반 대중들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산업 가 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도 뭐 미국하고 중국 얘기할 때 뭐 우리가 해서 그거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쓰기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전에는 구글이 있을 때도 우리도 뭐 다음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그리고 메신저가 있을 때 우리가 카카오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AI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잘 써서 생산성 높여갖고 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챗GPT 유료 사용자 기준으로 뭐 세계 1등이라 그러는데 정작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그러는 기업들은 수요가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진짜 뭐가 그러니까 구슬이 안 꿰진 건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건지 공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김동완 대표님 산업계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일단 조금 쪼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챗GPT 유료 사용자 1위인 건 맞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하고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초고대 인공지능을 거의 다 챗GPT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챗GPT랑 뭐 구글 제미나이 프로라든지 뭐 퍼플렉스나 클로드나 골고루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는 좀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가 좀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 인공지능이 이제 LLM으로 가면서 인공지능도 이전에는 기술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LLM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기술 플러스 자본 경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히 이제 저희처럼 필드에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좌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한 군데서 그 올해만 해도 모 빅테크에서 올해 우리는 인공지능에 이제 100조 투자할 거야 했더니 경쟁사가 우리는 150조 할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또 뭐 새 정부에서 100조 근데 또 5년 동안 100조잖아요. 그리고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렇게 게임의 도메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이 좋은 두뇌로 잘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자본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데 뭐 당장에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디프레스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점 어쨌건 기술적으로도 좀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단위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도 자금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또 한편 다른 쪽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발 관점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AX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있어도 사실 작년 가을 11월까지만 해도 최신의 H100 GPU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연말 연초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아, 사용 자체의 비용이요? 네. 아. 이 도입해서 쓰기에도 네. 아직 좀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런 거죠. 예전에는 특정한 기술을 도입하면은 뭐 업무 생산성이 20% 올랐다. 네. 그럼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연말에 상 주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도입한 데는 20% 30%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90% 99%의 업무 효율성이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AI를 도입을 안 하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 뭐 정부 차원에서든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AI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 이제 뭐 모델 대회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델이라는 기본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두터워져야 그 위에 토양 위에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도 나올 수 있고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AI 대회, 챔피언 대회를 해서 이거는 또 이게 모델 대회가 있었으면 서비스 대회도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되게 좋았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AI 정책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예산안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름은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거 지난번에 디지털 전환 아니었어? 이거 예전에 뭐 아니었어? 뭐 이랬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진짜 그 AI 정책이라는 게 뭐고 이게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주로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만약에 그 말씀하신 질문이 쉬웠으면 벌써 우리가 해결을 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뭐 어렵냐 못하냐 뭐 잘 못 풀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안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김도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패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방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번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1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곤 있지만 그 10번의 실패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AI 정책들, 인력 양성 정책들이 뭐 부처별로 또 추진하고 계신데 뭔가 그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 이번에도 뭐 정부 부처 조정 그런 안을 보면은 뭐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마다 뭐 과기정통부든 산자부든 각자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일은 하지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은 현재 LLM이 보면은 AI에서는 약간 뭐라고 말할까 윈도우 같은 느낌. 네. 예, 모든 PC에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LLM이라는 것이 웬만한 모든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웬만한 AI에는 기본으로 깔려서 그 위에서 동작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기술이 이제 각 X 분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AX 혹은 AIX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는 알고 있냐? 다른 나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AX 혹은 AIX는 AI 더하기 X가 아니에요. 이게 AI 옆에다가 X를 갖다 놓으면 혹은 X 옆에다가 네. AI를 갖다 놓으면 AIX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야, AIX를 AI 하는 사람이 X를 배우는 게 쉬워. 아니야, 뭔 소리야. 그렇죠. X 하는 사람이 AI 배우는 게 쉬워 하면서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싸우듯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라는 뜻은 뭘까요? 둘 다 틀렸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AI 배우는 사람이 X 배우냐, X 배우는 사람이 AI 배우냐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배워야 됩니다. 예. AI 하는 사람이 X 배워야 되고 X 배우는 사람이 AI를 배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AI X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AI 인재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적 파급력이 약하냐. 네. 그 스며드는 걸 하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AI X를 그런 실제로 두 인재 집단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김동완 대표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AX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같이 좀 엮어서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많이들 부딪혀요. AI 하시는 분들은 현실을 잘 모른다 그러고, 현실 하시는 분들은 AI를 잘 모른다 그러고, 교수님은 이제 둘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신 건데, 그 현장에서 또 이제 그거를 또 적용을 해주시는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대기업들은 자기 돈, 자기 자본, 자기 인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뭐 도와주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산업 전환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일 건데, 거기는 사실 GPU 한 장만 해도 뭐 5천만 원씩 두 장이면 1억에다가 뭐 전기요금 막 하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비용이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 산업 전환을 그 도메인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과연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가라는 거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AI 플러스 X하고 X 플러스 AI라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접근할 거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서로 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이렇게 클라이언트 분들 뵈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AI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동안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AI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AI가 조금 더 보편화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각 산업 도메인에 계시는 분들이 AI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 우리 도메인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AI 일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접근하게 되면은 AI는 분들이 AI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도메인에 대해서 사차치 알아야지 AI를 통해서 뭘 해결할지 뭘 새로 만들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목적이 아니고 AI가 툴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메인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AI를 보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조금 잘못 접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런 거죠. 야, 우리 AI 도입하자 하면은 IT 부서나 AI 담당하는 분들을 교육 보냅니다. 그러면은 AI 이론 배우고 돌아가서 코딩도 안 하는데 파이터치 가지고 막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 AI는 좀 알 것 같은데 뭘 하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추천드리는 게 AI 몰라도 된다. 그냥
지금 이제 AX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런 사례들을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은 이미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거 우리가 5년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를 경쟁사는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걸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도 도입하자 하는 게 초기에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 석세스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아까 중소기업들의 여력. 중소기업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 상당히 이제 경제의 상당 부분을 바치고 있는데 AI를 도입하기가 많이 힘들죠. 일단 AI를 도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요. 그렇죠. 도입하기 위한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입을 해도 운영할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어쨌든 우리가 그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미국도 이미 지금 제조 엔지니어링 포기했다가 지금 다시 막 하려고 이렇게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독일 요 정도, 뭐 중국 정도? 요 정도가 제조 엔지니어링이 강한데, 다르게 얘기하면 제조 엔지니어링에 AI를 잘 접목하면은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 개개 중소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일종의 그 플랫폼 같은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앱스토어처럼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는 AI, AX를 그 위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필요할 때만 쓰게 하고 또 초기에는 조금 정부에서 뭐 50%가 됐든 90%가 됐든 좀 비용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은 중소기업들도 도입하고 나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는 자비를 들였으라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서 더 매출이 늘어나면은 또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저는 좀 한 번씩 강조하는 게 그런 일종의 이제 AX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게 하자. 그리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보면은 이제 AI를 개발할 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AI 개발할 때 지원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를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쓸 때마다 비용 지원을 해줘라. 그래야지 제대로 된 AI 기술들이 살아남고 효용 가치 있는 AI 기술들이 살아남을 거다. 저는 조금 이제 역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의 비용을 챗GPT 2만 원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적용해 그러면 GPT 아이디 몇 개 해가지고 뭐 2만 원씩 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 이제 그 회사들도 그거 엄청 적자 보면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딱 맞는 AI를 사용하려 그러면 자기가 구현해서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해봐야 뭘 알지. 근데 이게 서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저도 이제 가끔 기업 강연 나가면 얘기하거든요. 뭔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절대 보고하지 마라. 일 더 시킨다? 일 더 시킨다. 나만 뛰어난 인재가 돼야지. 이걸 공유하면 안 돼. 이거 공유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식의 얘기들도 좀 하곤 하는데 그건 개인 단의 문제고 좀 더 넓은 단의 산업단이나 그런 데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마켓플레이스가 돼 있다면은 거기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I 챔피언 대회 때문에 오늘 시작한 이야기니까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AI 챔피언 이후에 또 한 번 뭔가의 이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그 뭔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정말 이 많은 서류들을 보면서 이 많은 이렇게 반짝이는 보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뭐 AI 챔피언 대회를 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뭐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630팀이 나온 거를 보고 이 대회는 일회성이 아닐 수 있겠다. 어쩌면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것도 근데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면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뭔가 숨어 있는 고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도 나와서 그 친구 아이디어로 우승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꿈꿔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뭐 대단한 이런 사람이 1등하면 네. 재미없잖아요. 그 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허각이 1등 해야 돼. 맞아. 뭐 중학생이 나와서 걔가 그 친구가 막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그 회사가 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실제로 AI가 잘 된다면 그런 토양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김동완 대표님께서도 자본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AI에 더 많은 투자가 되고 그 투자가 된 것이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되기만 하면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슬은 서말이 있는데 이게 안 깨진다라는 게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큘레이션 되면서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투자가 일어날 거고 투자가 일어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숨어 있는 잠재력이 이제 좀 시간의 문제지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시작점을 이 AI 챔피언십이 국민적 관심사와 더불어서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대회를 보면서 꿈을 많이 키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성공의 경험을 누군가 하면 나도 이걸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챔피언십 같은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못 꿨다면 만약에 이번에 정말 중학생으로 한번 하시죠. 성공한 중학생, 그런 만약에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이 산업 생태계에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좀 만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요리 대회 뭐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쪽을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요리를 하는 친구들 중에 대회 참가를 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가 봤더니 지자체마다 요리 대회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뭔가 같이 경쟁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요리를 선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요리 대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너는 그런 거 하니? 뭐 나 어디 가는데 그럼 거기 나 아는 형 있는데 그러면서 또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AI 대회가 뭐 진짜 국가 대회가 뭐 총 상금 60억 원이면은 이 지자체에서 그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대회를 통해서 모이고 모인 사람들끼리 또 서로 같이 팀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회 해가지고 야 도대항전 한번 하자. 그래갖고 전국 대회도 한번 열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든 이 AI라는 것들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도전하기 위한 인프라들은 또 나라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AI 대회가 일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아이디어가 김동완 대표님?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LLM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를 육성하고 키우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AI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뭐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뭐 K 리그도 있고 또 1부, 2부, 3부 있잖아요. 유소년 리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꼭 이렇게 상금이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또 이 뭐랄까요? 이 레벨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자기 아이디어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리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잘 되려면은 처음 했던 게 잘 돼야 돼요. AI 챔피언십이 잘 돼야 돼요. AI 챔피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그 뒤에 후속적인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챔피언 대회가 성황리에 끝까지 종료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그 선수들이 또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내가 AI 대회 챔피언 대회 1회 출신인데 라고 해서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는 어깨 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이지영 위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심사 잘 부탁드리겠고요. 김동완 대표님도 산업계 입장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말 인터뷰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조만간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